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김현암 동님하고 브라운님이 올려주신 기사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피 차트,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차트는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 도미넌스 차트, 리플 차트, 그리고 이제 Q&A 마지막으로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미국 이제 컬럼비아대 애덤 투즈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쓴 붕괴라는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세계 경제 성장 패턴, 돈을 아무리 뿌려대도 성장을 안 한다. 예전 방식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위기 진앙으로 떠오른 까닭은 거대한 그림자 금융시장에 이제 불안하고 엄청난 기업 부채가 해결 기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돈을 이제 아무리 뿌려대도 성장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어제 이제 기사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그런 내용과도 이제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유동성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 부동산이라든가 그냥 주식시장으로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성장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내서 뭐 국가가 빚을 내서 그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한 것만큼 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자를 갚고 뭐 원금을 갚고, 이게 이제 가능했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그 미국 정부 빚이 23조 달러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빚에 대한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아무리 미국이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이자만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은 재정 확장 실험을 정말 많이 했다. 한국도 그랬고, 돈을 계속 뿌려대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고 예전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왔는데, 나는 속도감 있게 경제를 이 슈퍼 하이테크 첨단 기술 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이제 4차 산업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위기에 대비를 해서 미리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운님하고 김연한봉님이 같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미국 증시 급락 직전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주열 하는 총재가 과잉 유동성을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건 좀 드문 경우 같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기가 이제 코앞에 닥쳐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주열 총재는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의 영향이라며, 이 같은 유동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 것은 경제 펀더멘털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실제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동성, 돈을 계속 쏟아붓다 보니까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약간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한국 경제 지표가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다며,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규모인 만큼 경기가 급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글로벌로 엮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선진국들이 좀 시장이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 이어 올해 중반부터 반도체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와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로 봤는데, 우리나라 또 성장 전망치는 2.3%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약간 앞뒤가 이제 맞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제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했던
미국 증시가 실제로 그냥 유동성으로 어떤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급락 직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또한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이제 꼬꾸라지면서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이제 받쳐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2.3%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제가 오늘 지금 다른 아예 기사를 이제 갖고 와봤는데, 이 기사는 아예 어떻게 보면 시각 자체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당연히 지금 이 시장,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코스피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미우놀이 코스피 올해는 낙관적, 그래서 이제 2,500선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 리서치 센터에서 예상치를, 전망치를 내놨는데 한 2,500까지. 그래서 낮게 본 데가 2,250. 그래서 뭐 2,250부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350. 그리고 많이 본 데가 2,500까지 코스피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이렇게 매수 매도가 존재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미국 다우지수가 진짜 그 하는 총재 말대로 급락 직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급락하는 그 타이밍을 사실 알기가,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이슈, 사건에 의해서 한 번에 급락이 나오고, 그 급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이제 6일부터 다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이걸로 이제 인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느냐, 136조 원 정도 공급이 됩니다. 우리 원화로.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하지 않지만 지급 준비금을 낮춤으로써 금리 인하하는, 유동성을 이제 계속 공급하는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 조금만 읽어볼게요. 인민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실질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고, 기존 예상대로 춘절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과 기업의 디폴트 위험을 낮추기 위한 완화적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 이제 부도가 나는 기업들과 또 이제 뱅크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그 좀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먹히겠느냐. 그리고 이 유동성 공급으로 실제 경제가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왔던 그 교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 내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하는 걸로는 결국에 경제 성장을, 근본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이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경제가 아예 리부팅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 준비율 차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면, 현재 이제 12.5%포인트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한 2011년도까지 21% 정도까지 이제 올렸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낮췄어요. 낮춰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0.5% 포인트 낮추는데 한 거의 150조 원, 우리 원화로 한 150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1년도부터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계속해서 인하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큰 돈을 이제 풀어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좀비 기업들,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고,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고, 결국에 중국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급 준비율 인하, 이런 것들, 유동성 공급 정책이 끊긴다라고 하면,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글로벌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마만큼 시스템 붕괴가 되고, 이게 경제 성장이,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코스피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지금 이제 갑자기 빠졌는데,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올랐던 걸 좀 확인하고 지금 이제 열어봤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1.4포인트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다우 지수가 330포인트 넘는 상승을 해주면서 또 신고가 갱신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일봉을 잠깐 보면 아침에 상승해서 이제 어제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장대봉 나왔고, 아침에 상승을 했죠. 상승해서 거의 뭐 음봉이 중심 넘어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어제 하락했던 그 부분까지 이제 윗골이 달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장중에 쭉 빼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다우지수 아까 이제 그 이주열 뭐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동성 공급해서 이제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미국 올라간 것만큼 또 올라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아마 이제 개인들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지금 고점에서 다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쐐기에서 이 추세선, 지금 이 고점 연결된 이 추세선만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도 하방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봐도 주봉에서 이렇게 120주선, 120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돌파해서 아까 뭐 그 증권사, 10대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던 2500포인트, 물론 이렇게 추세선, 연결된 추세선은 보시면 이 저점 연결된 추세선 이렇게 그려보면 이 추세선 따라서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쉽지 않겠지만, 장기 추세선인 이 추세선까지는 뭐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냥 이 그림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120주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25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보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를 볼 건데, 금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좀 뭔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차트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지금은 하락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코스피 차트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이제 코스피 차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뭐 지난주는 그냥 횡보였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한 12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차트가 올라오는데 뭐 다우도 올라가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금 차트가 이 박스 중심 돌파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이제 1500 온스당 154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뭔가 페이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페이크든 아니면 금이 페이크든,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 전체적인 경제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금이 페이크일 가능성보다는 코스피 차트가 올라가는 게 단순히 그냥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다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 1929년 경제 대공황 때 뭐 자사주가 또 모기업을 자기업이 모기업을 사고, 모기업 주식이 모기업이 또 자기업 주식을 사면서 계속해서 그냥 주가를 10년 동안 끌어올렸던, 그리고 마지막 그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끌어올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우지수가 페이크, 그리고 코스피가 페이크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제 금 차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아까 뭐 코스피 차트를 좋게 보고 오히려 금 차트 올라가는 게 페이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금이 이렇게 채널 그 박스 중심을 넘어가서 이 박스 상단부, 물론 지금 이 저점 연결한 이 삼각형에서 이 저점 연결한 이 빨간색 추세선, 이 고점 돌파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돌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이 이 박스 상단에서 시간을 좀 보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 채널에 갇혀 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채널에서도 지금 하락 채널 중심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금과는 또 이제 아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금이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이쪽 지금 금 차트와 같은 방향성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각 자체는 완전히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실질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국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 그리고 자국 어떤 주식시장,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해지가 되겠지만 자국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금이라든가 달러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제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대시라든가 라이트코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경제가 이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혼돈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안전자산으로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금이라든가 이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아까 이제 금 차트 설명드릴 때 잠깐 이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금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1300달러,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이 1300달러 중심을 넘어서 지금 이 추세선, 이 저점 연결한 이 삼각수렴 거의 여기까지 이제 붙여놓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제 붙여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채널 중심을 넘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거냐? 우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이 위치를 올해 이제 3월달 이 위치, 그리고 올해 10월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3월달, 작년 10월달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하락 채널에 하단부에 있었고, 지금도 이 하락 채널에 이제 하단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올라가서 고점,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양은 뭐 3월달에는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올라갔고요. 10월달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상승해주다가 급락 나왔다가 급등해주면서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모양은 단기적인 이런 모양은 바뀔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이제 이때 그리고 작년 3월, 작년 10월과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모양 그게 결국 이제 금 차트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보라색 361 이평선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361 이평선 단기적으로 이제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이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361 이평선, 이 돌아나가는 361 이평선 이탈하면 할수록 빠르게 또 이제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또 이제 역회된 숄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를 깊게 떨궈주고 올라왔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머리 만들고 다시 여기서도 물론 이 높이는 동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두 번 상승했다가 떨궈주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왼쪽 어깨 떨궈줬던 것처럼 하락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떨궈주고, 물론 이제 이 어느 정도 내려줄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만약에 뭐 진짜 이 하락 채널 끝까지 내려준다 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 여기 하단부까지도 현재 위치에서 뭐 6,190달러 이 정도까지도 내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뭐 매수 타이밍을 알기는 쉽지 않고요. 그냥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단기적인 흐름이 뭐 뺐다 올리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천천히 저점을 높이든 어찌됐든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이 저항 라인 돌파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뭐 3,000달러도 매수, 그리고 만약에 2,000달러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은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개인적인 차트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암호화폐 가장 큰 이슈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5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감기는 매 21만 블록 생성 후 비트코인 블록 구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감기 5월달에 반감기가 오게 되면 기존 12.5개에서 6.75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에 관련된 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날짜는 살짝씩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블록당 어떻게 보면 계산돼서 카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상 날짜는 이제 5월 13일, 21시 4분으로 반감기 날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감기 관련된 내용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사이트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최고점도 기존과 같은 4년 주기를 따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이제 고점이 형성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2021년 4년 뒤인 2021년 말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4년 주기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리저리를 내주면 4년 주기 패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기는 2020년, 2026년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올 한 해는 1월에서 3월까지는 6천에서 9천대를 오고 가는 시간을 보내다가 4월에 만불 이상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예상되고, 반감기 후에 6월, 7월쯤에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 연말에 비트 전 고점인 19,000불까지 올라간 후 2021년에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 예상해 주신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잠깐만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이죠. 2016년도부터 17년도 말까지 상승했던 이제 이런 패턴이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형태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진행됐을 때 지금 이제 2021년 3월로 체크가 됐는데, 이건 아마 이제 뭐 좀 더 기간을 당겨서 여기서부터 이제 복사해서 붙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길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도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2021년 말이 됐을 때 뭐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스타트 플로어 차트가 예상 차트가 그리는 게 10만 달러이고, 보통 이 비트코인이 스타트 플로어 차트보다 그 이상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에서 그리는 이와 같은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예, 이렇게 중간부터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한 가지 염두하셔야 하는 건 비트코인의 최고 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 이번 상승 고점이 2021년 말이 아닌 2022년 전반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럴 경우 전 고점인 19,000불이 올해 말이 아닌 내년 초에, 이것도 이제 딜레이가 돼서 내년 초에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트 시장은 올해 극과 극을 보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XRP 같은 기술, 사업, 사용, 진행 등이 탄탄한 코인 위주로 큰 상승이 예측이 되고, 준비하는 코인들의 랭킹이 서서히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2021년 본격 상승 때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XRP 같은 경우 1월 15일 기존 소송 관련 첫 히어링이 있는 날로, 이날 기각이 될 경우 상승의 시작점으로 보면 되고, 기각이 안 될 경우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XR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때부터 XRP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 기각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재 소송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도 오늘 설명란에 따로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완료된 후에 미국 크립토커런시 액트 2020이 통과되면 법안, 그때 이제 심의하고 있던 그 법안입니다. XRP는 벌써 핀센에서 화폐로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으며, 핀센 관리를 받는 즉시 증권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SEC에서 관리하게 되면 암호증권, 그리고 핀센에서 관리하게 되면
암호화폐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그 핀텐의 관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증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면 기존 포드에서 해방이 됩니다. XRP는 2020년에 모든 포드에서 해방이 되는 한 해로 생각되고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 최고점으로 다시 가기 위한 어떤 축적의 해로 2021년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한 해입니다. 올해 코인을 축적하여 수를 늘리는 해입니다. 해밀리 가족분 모두 코인을 잘 지켜서 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개미한테는 평생 같은 시기를 잘 보내셔서 모두 전당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흘러갈 그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RP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지금 이제 쭉 글을 읽어보면 비트코인은 내년 2021년에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고 XR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퍼드 관련된 이런 내용들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2020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이제 내용을 잘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이제 크게 위치는 다르지 않은데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랑 이제 위치는 거의 동일한 위치인데 보시면 이 올라오는 21 이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깨고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일단 이 상승하는 21 이평선을 이제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하락하는 거는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 간단하게 보고 다음으로요. 리플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이제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해서 한 210원까지인가요? 211원까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리플 차트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리플 차트 비트코인 올해 3월달 모습과 이제 같은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전체적으로 이 삼각 수렴을 해서 봤을 때도 이 꼭지점이 이제 1월 5일이기 때문에 좀 넓게 본다고 하도 이제 1월 7일이었고 날짜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1월 5일쯤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시한봉 모양은 일단 그 3월달 모양하고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3월달 비트코인은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가 주다가 저항선 맞고 이제 급등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저점 따라서 올라가 주다가 어제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추세 깨고 내려왔고 이 추세가 깨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에 비트코인도 아까 마찬가지로 3월달, 10월달 그 모습대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면 리플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이 저항 라인 231원을 돌파하든 그 5일쯤 해서요. 5일에서 뭐 7일 사이에 언저리 해서 돌파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뺐다 올렸다가 다시 넘어가서 또 올라가든 결국에 단기적인 모습은 흔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상승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날짜만 위치만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122평이 이 저항 라인 안쪽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지금 이제 52평선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저쪽 꾸준히 높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이때 3월 10일쯤에서 이 만났던 이 122평선과 만났던 그 정도 자리까지 지금 이제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기간적으로 그래서 한 2, 3일 정도만 좀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리플도 여기서 이 저항 라인을 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리플 달러 차트를 잠깐 볼게요. 달러 차트를 보면 달러 차트도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결국 하락했어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빨간색으로 지난번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렸고 이 추세선 따라서 돌파가 됐다가 그냥 추세선 따라서 돌파된 상태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BTC 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 2684토시인데 지난주 주봉 차트예요. 지난주에 이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봉에서 양봉이 나왔고 우선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은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고 이번 주 양봉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에 이때 바닥에서 작은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주부터 양봉이 이제 봉의 크기를 주봉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 차트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Q&A는 먼저 이제 잠깐만요. 김민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XRP를 싼 값에 구입해서 XRP를 올려 빚을 갚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나라 경제법으로 볼 때 회사와 개인이 담합하여 주식값을 올려 팔아먹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죄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XRP 회사와 미국 간에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다른 회사나 국가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공공연한 죄를 법과 원칙으로 결합되어 있는 국제사회가 과연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라이커 허트님이 써주셨는데, 힘의 논리가 중요한 경제사회니까 가능한 거죠. 유전무죄 누가 인정해줘서 인정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결국에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미 성향, 친중 성향을 그런 띄는 나라들이 먼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그 피해를 가져가는 나라는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최대한 맨 마지막에 그 피해를 저는 이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따라라, FATF에서 어떤 정책을 따라라, 그런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니네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신용등급을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이제 라이커 허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사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니들이 뭔데 우리를 제재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랑 달러로 거래하는 걸 왜 통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야 베네수엘라 모든 달러 거래 통제시키겠다라고 하면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핑크 밍크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경제 상황이 이제 IMF 때보다 좀 이제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주변 지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또 느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것이 돈이 돌지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쉽군요. 좌파든 우파든 어느 정권이건 포퓰리즘 정책은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밑에 이제 내용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을 좀 짧게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경제 위기가 이번에 이제 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돈이 돌지 않아서,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좀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압축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이게 좌파 정권이건 우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간에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차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의 차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나라가 피해를 덜 볼 것이냐,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까지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법정화폐들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달러가 화폐가 바뀌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덜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피해를 좀 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핑크밍크님도 맨 마지막에 결국에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가 저를 개인들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도 국가 위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 자체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개인들
개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막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겪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각자 자기 살 길을 미리미리 찾아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정권에 상관없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뚱이뚱이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볼게요. 혹시나 호주 송금업체 소다 트랜스퍼하고 XRP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잘 몰라서 혹시 그 호주 송금업체 소다 트랜스퍼에 대해서 XRP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이제 오늘 영상 댓글에 써주시면 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고 윈저킹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호주는 이 플래시 FX라는 업체가 XRP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한국 송금은 그냥 US 달러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라 이제 핑크돼지님이 또 이제 질문해 주는데 금과 연동되는 암호화폐가 XRP라고 하면 은과 연동되는 암호화폐도 있지 않을까요? 있다면 어떤 코인일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보통 이제 리플이 어떤 디지털 금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리플이 디지털 금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이제 XRP가 디지털 금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뭐 브라우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라 루멘이 유력하지 않겠냐, 강사라님도 스텔라 루멘이 은의 역할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써줬고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은의 역할을 차지하는 거는 뭐 라이트코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재미있는 정보들을 알아냈는데 조롱과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니 사람 마음이 참 나누기가 싫어집니다. 방송해주시는 이장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니 또 속상합니다. 힘들게 차트 만들어 공유해주신 박빌부님의 노력들도 함께 무시받으니 화가 납니다. 굳이 우리가 밤을 새며 알아낸 소설이라 치부받는 이 정보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까라는 마음이 먼저 드네요. 그냥 부담없이 재미로만 보셔도 되는 것을. 사설이 길었네요. 이렇게 써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써주시는 이제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제 JK 루이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난의 글보다 어떤 평가의 글보다는 그냥 본인의 의견, 뭐 반대 의견이라고 하면 반대 의견을 써주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쓰실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글을 써주셔야 되는 거지 상대방 그 의견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는 이제 읽지 않고 오히려 바로 이제 삭제를 할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JK 루이스님이 그 마음을 써주신 것처럼 예전에 좋은 글들, 좋은 의견들 써주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의견들을 좀 약간 이게 비난하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네가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올리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좋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이제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던 분들이 내가 이제 댓글 쓰는 거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시고 그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내가 쓰다가도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이제 더 이상 의견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JK 루이스님이 이 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을 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분들은 뭐냐면 본인 의견을 차트를 올리시는 분들은 뭐 차트 그려주시고 그 차트에 대한 의견을 아까 이제 이은님 뭐 작성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 같이 한번 써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몇 글자로 한두 줄로 그냥 깎아내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들은 그게 이제 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바로 삭제하고 글쓰기 권한 또한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은 제한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한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 반대 의견을 듣기 싫어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제한을 하면 반대 의견을 듣기 싫고 귀를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주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완전 반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안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글을 쓰실 때 상대방을 굳이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글들은 바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글 써주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가 어떤 글을 작성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이 글을 이제 깎아내리거나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쓸 게 댓글이 걱정돼서, 댓글의 답글이 걱정돼서 글을 안 쓰는, 의견을 아예 피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바로 그런 글들은 그게 뭐 좌든 우든, 정치적으로 좌든 우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뭐 제로로 간다, 이런 의견이든 상관없이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글 속에 그런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글들은 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JK 루이스님 글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궁소체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공유합니다. XRP 붐은 1월 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XRP 붐은 진짜 피닉스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RP가 움직이면 그것이 곧 2월 IBM의 등장을 예비하고 진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더군요. 곧 피닉스가 웨이크업 한다네요. XLM 스텔라루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스텔라루멘이 진짜 피닉스가 되는지 과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또 이렇게 재미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딴지를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스텔라루멘이 XRP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XRP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스텔라루멘은 피닉스, 곧 세계화폐, 이런 개념 같습니다. 써주셨고, 끝으로 박빌부님의 차트가 데이비드 숄츠가 남긴 힌트와 우연처럼 일치합니다. 저는 그래서 역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찌라시와 수비학을 고려한 차트, 역시 박빌부님, 데이비드 숄츠는 우선 XRP는 10달러라고 쓴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뇌피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JK 루이스님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뭐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비밀로 한다라고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 JK 루이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